이거를 뭐 아껴뒀다가 뭐 자식이나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안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죠. 평생토록 매년마다 34.9조 원의 주택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액이 창출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노후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주택연금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드는 주택연금 활용법은 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하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주택연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일찍부터 있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이 노후소득 상대 빈곤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거의 한 38%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택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금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노후 소득이 상당히 빈곤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유동화해가지고 노후 소득의 이제 빈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일찍부터 이야기는 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도 그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TV 토론 이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그 이재명 당선자가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호텔 경제학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게가 갖고 있는 주택,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퇴 후에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가구주들의 월 최소 생활비가 2인 기준으로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는 여유 있다는 응답이 10.5%에 불과했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연금 수급액은 1인 기준 76만 5천 원으로 은퇴 후 적정 생활비인 월 336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 은퇴 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외에 150만 원 이상 추가 수입이 필요한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빈곤도 심화되고 있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실제 국내 총생산이 0.5에서 0.7%로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도 3에서 5%포인트 하락해 최소 34만 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고요.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엔 앞서 제시한 수치의 20분의 1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는 거죠? 연금을 받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영목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명칭인데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어떤지 가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인데요. 주택을 주고 담보로 맡기는 것이죠. 맡기고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채권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효과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은 마치 채권하고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국가가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채와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연금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 7,887명으로 도입 당시 515명보다 27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월 연금액은 122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고는 있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에서는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이렇게 그 가입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자녀 때문이죠. 네, 사실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평생 이 집 한 채 마련해 왔는데 지금 우리 자녀에게 좀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네, 요즘 세상 보시면 집 한 채 청년들이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연금으로 가입하기 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이제 자산 상속을 바라는 거죠. 이 집 한 채는 좀 물려주고 가시지라는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연금을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걸 놔두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런 문화적 특징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영목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가 빨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집을 뭔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노후에 받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로버트 몰턴 교수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참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고 여러 번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는 이제 잘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적 요인, 그다음에 이제 홍보의 부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들어가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 이렇게 미리 들어놓는 게 손해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상속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아간 그 연금액과 또 이자 이런 걸 합쳐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전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집값이 오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고 계약 종료 시 일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고 다주택자가 가입하려면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주택 한 개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연금의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물가에 연동됩니다.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토록 지급을 해주지만은 일반적으로 정액식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가장 사실은 제가 우려되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하는 부분의 장수 리스크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이 두 가지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시가 1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하면 얼마예요? 시세 기준으로 하면 한 거의 16억, 17억 가까이 나오는 16, 거죠. 17억? 네, 뭐 공시가격을 얼마로 책정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들은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더 큰 영향을 좀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12억 이하이다 보니까 좀 저가 주택 중심으로 실제로 주택연금 다 가입하고 있고요. 현황을 보더라도 실제로 가입하는 금액 자체가 대부분 5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으로 연금을 전환할 때 진짜 고가 자산을 갖고 있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아니 저도 주변에 보면 은퇴 이후에 수입은 없는데 30억 이상 되는 집 깔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야 나는 주택연금 가입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방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즉 이제 정부가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정부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에서 이 부분을 이제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구사회나 이런 경우에도 영목이지라는 형태로 민간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서로의 이제 배우자 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조건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바라는 건 노후 준비도 잘 돼 있으면서 나한테 물려줄 것도 있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방안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도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 주택연금도 사실 뭐 공적 연금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제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한 번에 진행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노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주택연금이 활성화가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리스크가 커질 텐데 이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까? 예,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가 이것을 이제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주택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곳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보정료나 흑자가 많이 나는 부분하고 나중에 적자가 날 부분을 어떻게 좀 지금 이제 균형을 이루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많이 떠안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업도 같이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 고문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12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이라고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요.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데요. 수령한 연금 총액이 주택 처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에게 추가 부담을 넘기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게 시중은행이 실시하고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이 미미하고 민간 영모지기 시장이 침체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이유는 뭡니까? 이제 상품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활성화 되려고 나온 거죠. 기존까지 그 영모기지 시장이 있었거든요. 상품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판매가 됐었어요. 뭐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 영모기지 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가입할 수는 있었지만 뭐 대출 한도가 한 2억 원 뭐 이하 이래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고가 주택 자체가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훨씬 더 좀 생각이 적으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이제 뭐 상품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오래 살면 좋은 거죠. 오래 살면은 그 집값을 다 소진해서도 계속 주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걸 민간이 부담하기도 좀 부담스럽죠.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도 이게 과감하게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갔다가 사실은 하나은행 그룹의 회장님이 이 상품을 신청했다고 앞으로 시장을 되게 밝게 보시고 하시던데요. 시장을 밝게 보고 하는 걸 떠나서 일단 금융시장에 우리가 이런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활용할 사람들이 그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로서 기여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이 말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거 든다고 그럴 때 자식이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하지. 이제 뭐 얘기는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뭐 얘기 안 하고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뭐 주택이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이지만 저 집을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쓰고 가신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그거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언제 가서 몰래 가입을 하고 이제 오면은 자녀가 다시 뒤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해약을 신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매장을 하다가 화장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했지 않습니까? 이 주택에 대한 인식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생각보다 참 빠르게 변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내가 뭐 주택을 받아야 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주택을 꼭 물려줘야 되겠다든지 하는 생각이 1년이 다르게 팍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식의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금액을 봐도요. 일단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연금하고 이번에 출시된 그 민간 영목이자하고 금액을 좀 비교해 봤거든요. 시세 1억당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민간 영목이주가 한 70-80% 수준 정도가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이렇게 숫자 비교하고 금액 비교하게 되면 저가주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건 얼마짜리 집을 얼마를 받아?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좀 바뀌어서 내가 이 집 어차피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고 있는 동안 다 그걸 좀 다 잘 소비하고 안정적으로 쓰고 갈 수 있는 것에 초점 맞추셔야 그래야지 지금 이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이 있어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집이 없는데 그럼 이렇게 주택연금 대체할 만한 연금 뭐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 홍콩에서는 생명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영모기지가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는 건데 관련 내용을 김하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이미 제도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입니다. 2019년 홍콩 정부 산하의 홍콩 모기지 공사는 기존의 주택담보형 영모기지와는 다른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 역모기지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명의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합니다. 사망 이후엔 해당 보험금 일부로 대출금이 정산되고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집이 없어도 연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홍콩 모기지 공사가 제시한 65세 남성 가입자의 예시입니다. 이 가입자는 2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보험금을 기반으로 역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10년에서 종신까지 걸쳐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형태로 월 최대 5,194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92만 원 상당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보험 기반의 영모기지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2025년 전후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제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고령자가 자신이 가입한 사망보험금 수익권을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기관이 생전에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고 사망 후 보험금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해약
퇴학률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는 집이 없어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후 설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이제 단순한 리스크 대비 수단을 넘어서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금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노인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는 단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정책적인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걸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노후 설계 수단으로 괜찮을까요? 이제 60세 이후는 이제 생명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데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해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약환급금이 그래도 큰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해약환급금도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받게 되면은 거기에도 결국 이제 이자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자산을 찾아서 운용했을 때와 잘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전체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을 유동화시킬 수 없거든요. 1억은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중에 몇 %를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해 줄 것이냐. 사실 유동화는 해주는데 대출 이자를 높게 해놓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종신보험이 유동화된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 종신보험 유동화는 진짜 노후에 자금이 정말 소득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면 물려주려고 했던 자산을 유동화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현장에서는 커봐라 사망보험 저축 아니냐. 국가도 허락했다. 그래서 현재 막 가입해야 될 젊은이들에게도 사망보장을 저축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해서 이런 또 판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도 시행 단계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집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노후에 생활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연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게 좀 이제 주택연금제도의 핸디캡이기도 한데요. 내가 올해 가입했을 때 내년에 가입했을 때 주택 가격에 따라서 1년 차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택연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부채로 쌓입니다. 그래서 또 이자가 가산되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역복리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 역복리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충 평균적인 연령이 한 72세 정도 되시는데요.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자기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고 주택연금은 조금 늦게 가입하시면은 이제 연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그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뭐 한국부동산 시세라든가 KB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값이 가치가 좀 안 나오거나 생각보다 덜 나오신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감정평가료를 내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그 가격을 통해서 연금 받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주택연금 가입 시에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라고 있거든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시세로 2억 5천 미만의 가격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진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초연금 받고 계신다면 2억 5천 미만, 2억 5천도 안 돼요. 2억 5천 미만의 가격의 주택으로 사셔서 그걸로 거기 거주하면서 연금 받으신다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거의 한 20% 높게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종신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고 뭐 확정 기간형 이렇게 있다고 네. 그러는데 각각 어떤 상황에 좋은 거예요? 종신지급형은 평생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간형은 일정 기간에 정해져서 뭐 10년, 20년 정해놓고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대형은 뭐 우대형 종신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조건이 되시면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거의 90%에서 95% 이상이 종신 또는 종신 혼합형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생 받고 싶지만 일정 기간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자녀에게 지원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인출이 가능한 혼합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목돈이 필요할 때 쓰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나는 좀 여유가 있고 그냥 일정 한 10년, 20년 어차피 오래 못 살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확정 기간으로 받으시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연금 지급은 종료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실거주가 의무잖아요. 네. 주택연금은 사실 반드시 거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사유를 좀 두고 있거든요. 자녀에게 부양을 받기 위해서 자녀의 집으로 가신다거나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실버타운 으로 가시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을 계속 해주겠다. 실거주 예외 인정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전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서 나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실버타운 가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집이 비어 있잖아요. 이 집을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자나 이런 거는 다 종합적으로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집을 판 액수보다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식한테 청구하거나 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이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명의 주택이나 이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별이나 이혼이나 사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 싶어요. 이혼하신 경우에는 이제 이혼해서 명의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그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해서 명의가 사라진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경우에 두 분이서 같은 집에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다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연금 지급이 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상속을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어요. 12억이잖아요. 근데 요 이후에 추가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가입할 때의 기준이 12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입한 이후에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돈이 사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 주택연금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현금이 100억이 있어도 내가 보유한 주택이 12억을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담보 물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물건이 바뀌게 되면 연금액을 재산정해가지고 연금 지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주택연금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 보정료가 0.7%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월 복리로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초기 수수료도 1%로 꽤 큰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가서 안내는 해줄 텐데 보정료 그리고 수수료 이런 부분 그리고 대출 이자 이 부분이 꼭 있다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는 것.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을 국가가 가져간다? 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는 가입자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분이 연금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국가가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뭐 더 많이 받아가신다 하더라도 국가가 청구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라고 돼 있어요. 청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의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의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일단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정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담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미 그건 다 쓰셨는데 이건 네. 내가 팔 수도 없는 집인데 그렇죠. 상속세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상속세는 대출 자산이 크게 되면 상속 자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지만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그러네. 가입했는데 취득세가 있네. 그 집이 20억이 됐어요. 그 집이 아버지 돌아가셨어. 다 쓰고 돌아가셨어. 근데 물려받는 건 20억을 상속받잖아요. 그럼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녀가 수천만 원 그게 내셔야 되는 있군요. 이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오히려 나는 명의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국가가 가져가 버렸으면 상관없는데 명의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택연금 시장은 더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55세부터 이제 55년생부터 74년생이 한 1,600만 명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72세도 안 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15년 되면은 이제 70대 넘으로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시장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가입을 덜 하시고 야 이제 주택 가격이 꺾였다 생각하면은 막 가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꺾였다고 생각되면은 가입이 또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결합되게 되면은 향후 한 5년, 10년 뒤에는 주택연금 시장이 꽤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다들 걱정이 노후 빈곤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택연금 제도라든지 뭐 이와 관련한 시장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비교적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홍보 측면에서 조금 젊은 사람들도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 내가 주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세 정도 돼가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장수 사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나중에 이제 주택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많이 장수 사회에서는 약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좀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홍보도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국민의 20% 넘었거든요. 1,000만 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한 1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노인 인구에 대비하면 거의 1, 2%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택연금에 대한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단지 그냥 주택연금을 가입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노후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쌓여있는 자산보다는 쓸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뭐 세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강화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연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의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산을 그동안 불려왔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다 이제 소비해주고 가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 주택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